심리학개론 제3장 대인지각. 이 대인지각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다루는데, 크게 인상 형성과 귀인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나뉘어진다. 인상 형성과 귀인. 인상 형성이란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을 평가할 때 외모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태도, 행동 경향성 등을 판단하고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귀인이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 대한 인상 형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기 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귀인이란 무엇이며 귀인 차원, 귀인의 영향 요인, 귀인의 결과, 귀인의 오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보인 행동이나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는 의미 추론 과정에서의 오류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인상 형성. 대인지각, person perception. 대인지각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다루는데, 크게 인상 형성, impression formation과 귀인, attribution 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나뉘어진다. 인상 형성이란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을 평가할 때 외모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태도, 행동 경향성 등을 판단하고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귀인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과 한정적인 정보만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며, 어떤 사람에 대해 일단 한번 형성된 인상은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에 대해 제시되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어지는가? 또한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을 평가할 때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대인지각에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인상 형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기 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지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에서 알아본다. 인상 형성을 보통 일관성, 초두 효과, 부정성, 그러니까 부정성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인데, 인상 형성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인상 형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학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행동주의적 관점, behaviorism과 인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형태주의적 관점, gestalt psycholog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 학습을 강조하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인상 형성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주어지는 낱개의 특성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척도치, 스케일 밸류들이 기계적으로 통합되어 최종 인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다시,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낱개의 특성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척도치들이 기계적으로 통합되어 최종 인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여기서 척도치라는 것은 각 개별적인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적인 정보의 정도이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각각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평가적 척도치는 항상 일정하며 이들이 평균 모형, averaging model, 혹은 누가 모형, additive model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통합되어 인상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각각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평가적 척도치는 항상 일정하며 이것들이 평균 모형 또는 누가 모형에 의해 기계적으로 통합되어 인상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평균 모형은 타인의 특성에 대한 개별적인 척도값을 합산하고 평균 원리를 적용해서 최종 인상이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누가 모형은 타인의 특성에 관한 척도값을 가산함으로써 최종 인상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형태주의적 관점에서 형태주의는 이제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는데 이 형태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보의 수용자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상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재해석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새로운 형태로 조직화한다고 본다. 따라서 각각의 특성들은 분리된 것으로 지각되지 않고 서로 관계가 있는 전체로서 지각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타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이에 관해 애쉬는 인상을 형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중심 특성과 주변 특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 애쉬는 인상 형성의 과정에서 타인 성격 특성 중 어떤 것이 중심 특성으로 부각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대상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면 그 주변 특성들은 이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인상이 형성된다고 본다. 인상 형성의 단서, 얼굴 생김새, 옷 차림새, 행동 단서 이런 것들이 인상 형성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이 인상 형성은 매우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는 즉시 또는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나면 곧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상 형성에 사용되는 지각 단서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외관적 특성에 근거하여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얼굴 생김새, 옷 차림새, 비언어적인 행동 단서 등이 인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된다. 얼굴의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얼굴 생김새와 얼굴 표정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 이미 4-5살 전후 되는 영아도 사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며 그들의 판단은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얼굴 생김새와 아울러 얼굴 표정 역시 개인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 같은 얼굴이라 할지라도 웃는 얼굴 표정과 찡그리는 얼굴 표정은 매우 다른 인상을 주게 된다. 이렇듯 얼굴은 매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얼굴 속에서 인상 형성을 위한 지각 단서를 얻게 된다. 옷차림새와 관련해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옷차림새는 인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옷은 사람의 가장 넓은 표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옷차림새는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직업 뿐만 아니라 성격, 가치관, 흥미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옷차림새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성격적 특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은 옷을 선택하는 과정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옷은 쉽게 바꿔 입을 수가 있다. 옷차림새는 일시적인 기분이나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옷차림새는 어떤 사람의 매우 내면적인 심리적 특징을 판단하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충분한 단서가 없을 경우 우리는 눈에 가장 잘 띄는 옷과 같은 단서에 근거하여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특히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말투나 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패션 전략이다. 특히 첫 인상을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옷차림이기 때문이다. 다음 행동 단서들.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단서에는 몸의 움직임, gesture, 몸의 자세, 타인과의 거리 등과 같이 다양한 비언어적 단서가 포함된다. 이러한 행동 단서들은 사람의 성격, 능력,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추론하는 단서가 된다. 이 비언어적 행동은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 단서가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그 다음 인상 형성에서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관성, 초두 효과, 부정성 효과. 한 사람에 대해 얼굴 생김새, 옷차림새, 행동 단서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인물 평과 같은 정보도 주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정보 전달 방식이나 전달된 정보의 순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인상 형성의 통합 과정에는 몇 가지 일반적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일관성. 타인에 대해 형성한 인상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타인에 대해 어떤 인상을 형성하고 나면 모순되는 정보가 있다 해도 그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 신체적인 매력을 느껴서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면 신체적인 매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적 능력, 성격 특성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외모, 지명도, 학력 등과 같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나 매력 때문에 관찰하기 어려운 다른 성격적인 특성들까지도 좋게 평가하는 것을 후광효과, 헤일로 이펙트라고 한다. 다시 후광효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나 매력 때문에 관찰하기 어려운 다른 성격적인 특성들까지도 좋게 평가하게 되는 것. 이것을 후광효과라고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 정도의 신체적인 외모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강한데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재미있고 안정되어 있으며 사교적이고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신나고 성격이 온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즉 신체적 매력이 갖는 그 후광 효과는 신체적인 아름다움과는 무관한 몇 가지 영역에까지 일반화되는 것이다. 다음 초두 효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몇 가지 단서나 정보를 근거로 해서 첫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초두 효과, primary effect라고 한다. 초두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먼저 들어온 정보에 근거해서 일단 인상을 형성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는 그 인상에 들어맞도록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처음 제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보는 첫 인상 실험을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교수가 했었는데 이 결과 시각적 효과가 55%, 목소리가 35%, 말하는 내용이 7%와 같은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시각적 효과가 제일 높고 그다음 목소리, 그다음 말하는 내용. 그 뇌는 첫인상을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고 이처럼 첫인상이 나중에도 강력한 힘을 미치는 것을 초두 효과라고 한다. 그 애쉬의 경우 피험자들에게 가상적인 인물에 대한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을 나열하여 제시를 하고 그 피험자들이 그 인물에 대해 느끼는 인상이 무엇인지 쓰게 해서 분석했다. 하나의 조건에선 형용사의 순서가 똑똑, 근면, 충동, 비판적, 고집, 질투심 강함이었고 다른 비교 조건에서는 똑같은 형용사들을 제시 순서만 뒤바꿨을 뿐이었다. 그런데 피험자들은 긍정적인 형용사들이 먼저 제시되었을 때 상대방 인물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인상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부정성 효과. 부정성. 한 사람에 대해 좋은 평과 나쁜 평을 함께 듣게 되면 좋은 평보다는 나쁜 평이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어떤 사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의 양이 비슷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중립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상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가 인상 형성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을 부정성 효과, 네거티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부정성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칭찬은 잘해도 좀처럼 단점을 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평을 듣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하고 신뢰로운 정보로 느끼기 때문이다. 또 그 사람과 직접 접촉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이 줄 부담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인상 형성의 왜곡 또는 편향. 인상은 주어진 정보에만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인상 형성에 관해 단서가 주어지면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틀이 상기되어 그것을 매개로 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인상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형성된 인상은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편향, biased 된 가능성이 높다. 이 고정관념, stereotype,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그 집단의 사람들은 모두가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미래입니다. 되게 합당한 근거가 없이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고, 흔히 얼굴이나 몸의 생김새, 인종 또는 출신 지역 이런 것을 근거로 한 고정관념들이 많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첫인상이 고정관념에 의해 지배될 때 우리는 그들의 사회 범주에만 기초하여 그들에 관한 일들을 추론하며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사실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선택적으로 혹은 부정확하게 사람들에 관한 일들을 기억하고 최초의 고정관념을 영속화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왜곡된 고정관념을 근거로 하여 어떤 집단 전체를 나쁘게 보는 것, 그걸 편견, prejudice라고 한다. 참고로 신호탐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신호탐지 이론, 이 판단이라는 것이 반응 편향의 영향을 받아서 신념 편향 효과가 발생하는 것. belief bias effect, 신념 편향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신호탐지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기존 지식과 일치하는 연역적 결론은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향한 반응 편향을, 기존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향한 편향을 일으키는 것이 신호탐지론이 됩니다. 판단이 반응 편향의 영향을 받아 신념 편향, 그러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이런 신념 편향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신호탐지론이 됩니다. 다음 귀인이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에 있어서 내면적인 기질을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원인을 추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추리는 관찰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좌우가 된다. 이처럼 타인 행동의 원인을 추리하거나 환경 내에 있는 실체의 기질적인 속성을 지각하여 추리하는 과정을 귀인이라고 한다. 다시, 귀인이란 것은 타인 행동의 원인을 추리하거나 환경 내에 있는 실체의 기질적인 속성을 지각하여 추리하는 과정을 귀인이라고 한다. 즉, 귀인은 원인을 귀속시킨다라는 의미로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귀인이론, attribution theory라는 것은 사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지각, 즉 귀인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을 귀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과제의 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성공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정서와 과제 수행에 대한 동기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이다. 귀인 이론가들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특정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 특히 그 결과가 중요하거나 예기치 못했던 것일 경우
알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귀인 이론은 장래의 사태에 대한 인간의 기대에 주된 관심을 두는 통제 위치 인식론과는 달리 이미 발생한 사태들의 원인 지각을 주로 연구하는 이론이다. 다시, 그러니까 통제 위치 인식론, 그러니까 장래의 사태에 대한 인간의 기대에 이제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통제 위치 인식론, 이것과는 달리 귀인 이론은 이미 발생한 사태들의 원인 지각을 주로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사건의 원인 또는 원인 지각을 이해하는 것은 우선 효과적인 관리 가능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또한 어떤 미래의 행동을 위해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사건의 원인 또는 원인 지각을 이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켈리의 공변원리 입방체 귀인 모델, 공변원리 입방체 귀인 모델이 있는데, 세 가지: 상황 일관성, 대상 독특성, 행위자 합의성 혹은 행위자 동의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일관성, 독특성, 합의성 혹은 동의성, 한 사람의 행동을 거듭 관찰한 후에 작동하는 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 독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재밌었구나, 어떤 재미가 있었다는 상황의 어떤 일관성, 특히 행위자 합의성이 높고 대상의 독특성도 높게 되면은 외적 귀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위자 합의성이 낮고 대신에 그 상황의 일관성이 높을 경우, 그때는 내부 귀인을 하게 된다. 이 켈리의 공변 원리는 모든 인간은 과학자다라는 생각과 어떤 개인의 인지 구성 개념, 그리고 귀인 편파와 관련된 이론이 공변 원리가 되겠다. 첫 번째, 귀인 차원. 이 귀인 이론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하는 귀인 차원의 문제가 중심적인 문제가 된다. F. 하이더에 의해 제시된 가장 기본적인 귀인 차원은 원인 소재, locus of causality의 차원이다. 가장 기본적인 귀인 차원은 원인 소재. 이 하이더는 과업 성취와 관련된 활동의 성과를 내부 귀인, internal attribution, 그러니까 인적 요인으로서 이제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 external attribution, 이건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함수로서 본 것이다. 다시는 이 하이드는 과업의 성취와 관련된 활동의 성과를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 즉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이 두 가지의 함수로 보았다. 내부 요인, 즉 인적 요인은 그 능력과 노력, 그리고 외부 요인, 즉 환경적 요인은 과업의 난이도와 운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함수 기준으로, 함수 개념으로 능력, 노력, 과업, 운, 능력과 노력과 과업과 운이 투입된 함수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위너는 이에 대해 행동의 원인을 내적, 외적으로 구분하는 그 두 가지만으로 성취 상황에서의 행동을 예언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이 성취 행동을 결정할 때 구체적인 인과 귀인보다는 그 귀인의 바탕이 되는 차원, 귀인의 바탕이 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위너는 성취 결과의 내적 원인을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 그러니까 하이드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귀인 이 두 가지로 봤는데, 인적 차원과 환경적 요인. 위너는 그 내적 원인을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구분했었다. 이것은 로터, 그러니까 위너 이론은 로터의 내외 통제 소재 차원 이 두 가지를 정교화시킨 것이다. 위너는 로터의 내외 통제 소재 차원을
세 개의 각기 다른 차원, 즉 원인의 통제 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 다시 원인의 통제 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 이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원인의 통제 소재 차원이라는 것은 그 원인의 출처를 묻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자신, 그 내부에서 찾느냐 아니면 환경, 외부에서 찾느냐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 다음 안정성 차원, stability 차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성을 가지는 요인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요인이냐를 근거로 해서 원인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능력, 노력, 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능력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 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노력과 운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차원, 그러니까 원인 통제 소재 차원, 안정성 차원, 이제 통제 가능성 차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통제 가능성 차원, controllability 차원이란 자신의 의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통제 가능 또는 통제 불가능 차원으로 분류가 된다. 여기는 또 이제 노력, 능력, 운, 과제, 난이도 이런 게 있는데 노력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통제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차원으로 분류를 하지만 능력, 운, 과제, 난이도 이런 것들은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통제 불가능한 차원으로 분류됩니다. 자, 이제 통제 소재의 능력은 내부, 노력도 내부, 운은 외부, 과제 난이도도 외부. 안정성 차원에서 봤을 때 능력은 안정적이고 노력은 불안정한 것이고 운도 불안정한 것이고 과제 난이도는 안정적.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능력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노력은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운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과제의 난이도는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 귀인의 영향 요인. 자, 구체적인 정보 단서, 능력에 대한 믿음,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정보 단서에는 과거 수행의 역사, 타인의 수행에 관한 정보, 수행의 일관성 여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정보 단서가 된다. 개인의 과거 성공사는 특정한 행동의 원인을 능력으로 귀인할 것인지 혹은 능력 부족으로 귀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1차적 결정자가 바로 개인의 과거 성공사가 됩니다. 특정한 과제를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능력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귀인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과거 수행사는 인과 차원 중에서 안정성 차원과 관련이 된다. 또한 사회적 규준이나 타인의 수행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어떤 과제에서 자신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다면 그 성공을 높은 능력과 같은 내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으로 귀인할 것이다. 사회적 규준이나 타인의 수행에 관한 정보는 인과 차원 중에서 인과성의 소재 차원과 관련된 것이다. 다음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 이건 내부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데 자신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면 성공했을 때는 능력으로 귀인하고 실패했을 때는 교사의 편견이나 검사의 불공정성 이런 것들로 귀인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공은 운이 좋았거나 과제가 쉬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며 그 실패는 무능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성향과 관련해서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기술과 노력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귀인하고 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은 성공을 외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설사 어떤 과제를 처음 실패했다 해도 그 원인을 능력 부족이 아니라 노력 부족으로 귀인하고 노력을 계속한다. 반면에 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노력 요인으로 귀인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된다. 다음, 귀인의 결과. 학습자의 기대, 학습된 무기력,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귀인의 결과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기대와 관련해가지고, 부름, 기대 이론 5가지 요소가 있다. 거기에서는 이제, 성과와 관련해서 직무 결과, 그 다음에 유인가, 도구성 혹은 수단성, 그 다음에 기대, 힘. 이 5가지가 기대 이론 5가지 요소가 됩니다. 다시 직무 결과, 그러니까 성과, 유인가, 도구성이나 수단성, 그 다음에 기대 힘. 여기에는 공정성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동기부여의 정도가 업무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 라는 이론이 기대 이론, 부름의 기대 이론이 된다. 집단의 동기부여 측면을 배제했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부름의 기대 이론 5가지 요소, 직무 결과, 유인가, 도구성, 기대, 힘. 학습자의 기대와 관련해서 과거 수행에 대한 안정적인 귀인이 이루어질 때 미래의 목표 성취에 대한 기대, expectation, 이 기대감이 발생하게 된다. 안정적인 귀인이 이루어질 때 목표 성취에 대한 기대가 발생한다. 수행에 대한 기대는 성공 뒤에는 높아지지만 실패 후에는 낮아지게 된다. 동기 이론가들은 이런 기대의 변화를 전형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이 전형적인 변화는 안정적 요인으로 귀인되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한다. 성공 뒤에는 높아지지만 실패 후에는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변화인데, 이러한 전형적인 변화는 안정적 요인으로 귀인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 상황에서 노력 귀인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장래의 수행 결과를 기대할 때 노력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즉, 실패를 노력 부족으로 귀인한 사람은 다음 수행에서 노력을 할 것이며, 성공을 노력으로 귀인한 사람은 노력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에 성공을 능력에만 귀인시킨다면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다음번 과제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 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행 정도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 학습된 무기력. 실패를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귀인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이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념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학습된 무기력은 셀리그만과 마이어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처음으로 연구했다. 셀리그만과 마이어, 학습된 무기력. 참고로 셀리의 경고저항 소진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고, 이제 어쨌든 구별할 개념으로 셀리에 기억해두고, 학습된 무기력은 셀리그만과 마이어, 동물 실험. 이 실험에서 개들을 3집단으로 나누고 2단계의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두 조건의 개들 모두가 상자 안에서 전기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실험들이었다. 여기에 실험에서 보면 그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면 이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포기하게 되는 현상. 이것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인데, 성취 상황에서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학생들이 실패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믿을 때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 현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실패를 불충분한 노력이나 부적절한 학습 전략과 같이 통제 가능한 요인, 노력과 전략, 이것보다는 능력 부족과 같이 통제 불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게 된다. 이 학생들은 또한 자신의 성공을 행운이나 쉬운 과제와 같이 통제 불가능하고 불안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이 학습된 무기력 현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노력이나 학습 전략 등 같은 어떤 통제 가능한 요인보다는
능력 부족과 같이 통제 불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고, 또한 성공을 행운이나 쉬운 과제와 같이 통제 불가능하고 불안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 학생들은 귀인과 상관없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행복을 느끼고 실패했을 경우는 슬픔을 느낀다. 귀인과 관련해서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을 운에 돌릴 때 놀라움을 느끼고, 성공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실패를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귀인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자부심과 수치심은 결과를 내적으로 귀인할 때만 발생한다. 그 실패의 원인을 노력이나 능력 부족과 같은 내적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 외적 원인으로 돌리는 것보다 수치심을 더 유발할 것이다. 이런 정서적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부심에 대한 예감은 어려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학생들이 노력하도록 해주며, 수치심에 대한 예감은 학생들이 성취 과제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공에 대한 내적 귀인은 자아 존중과 자신감 등과 연합되어 있다. 귀인을 통한 정서의 발생은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음, 귀인 오류. 이 귀인 오류에는 기본적 귀인 오류,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레스로스가 말하는데, 대응 편향이라고도 하고, Correspondence Bias, 기본적 귀인 오류, 그 다음에 행위자, 관찰자 편향, Actor Observer Bias, 그 다음에 자아 고양 편향, Self-Serving Bias, 통제력이 있다는 착각,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귀인 오류.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주관적인 지각과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귀인 편향은 인지적 또는 지각적 요인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동기적으로 초래된 왜곡, 즉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상을 방어하기 위해 취하는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귀인에 대한 설명을 동기적 편향으로 결론 짓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성공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실패하려고는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내적 요소로, 실패는 외적 요소로 귀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이지, 능력과 노력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계속 성공을 해왔다면 예상치 못한 실패를 지속적인 내적 본인에 귀인하기보다는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확실히 합리적이다. 편향이란 것을 순수하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혹은 동기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논쟁이 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귀인 오류,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레스로스, 대응 편향, Correspondence Bias. 이것은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외부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내부적인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기본적 귀인 오류 혹은 대응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술 취한 여성이 귀가 도중에 치안에게 봉변을 당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여자가 왜 새벽에 귀가했으며 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이런 여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곧잘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여자가 불가피한 어떤 일 때문에 새벽에 귀가할 수밖에 없었고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해석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행동은 그의 성격, 기질, 의도의 외부적 표현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행위자, 관찰자 편향, Actor Observer Bias. 이것은 타인의 행동 원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내적인 성향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으로는 상황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똑같은 행동도 자신이 행위자일 때와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때 그 이유를 다르게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는 차선의 빨간 신호등이 길게 느껴지고 보행자일 때는 횡단보도의 초록 신호등이 짧게 느껴지듯이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길을 가다가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피하거나 심지어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내가 골랐던 옷을 상대방이 따라 입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똑같은 이유로 나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행위자와 관찰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잘 알고 있지만 관찰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둘째, 행위자와 관찰자의 시각적 조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행위자의 시각적 주의는 자기 행동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외부적 요인에 맞추어지는 반면에 관찰자의 시각적 주의는 행위자의 행동 자체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관찰자에게 지각적으로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그 행위자와 그 행위자의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은 훨씬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다. 행위자가 반응하는 자극이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눈에 쉽게 띄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정반대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장소,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와 같은 자기 주변의 상황이다. 그 다음에 자보양 편향, self-serving bias는 그 귀인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편향으로서 자신의 행동 원인을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자고양 편향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것은 자기 공로라고 하고 실패한 것은 운명 또는 남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이런 우리나라 속담하고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패했을 때는 남의 탓으로 돌려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며 잘 되었을 때는 자기의 공으로 치부해야 자존심이 고양된다. 그 다음에 통제력이 있다는 착각.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사에 대한 통제력을 실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우연이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통제력이 있다는 착각, illusion of control의 경향이 있다. 로스와 스콜리가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공동생활에서의 상대적인 기여도와 대학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최근 시합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역할에 대해 측정한 바에 의하면 그 피험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과장되게 기술했습니다. 자, 오류, 귀인 오류 4가지, 기본적인 귀인 오류, 레스로스, 대응 편향, 그 다음에 행위자, 관찰자 편향, 자고양 편향, 통제력 있다는 착각. 참고로 인지 과정이 편견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 인지 과정이 편견을 만드는 과정. 첫 번째 단계는 범주화, 두 번째 현저한 사례, 세 번째 공평한 세상, 마지막으로 후견 편파. 다시 범주화, 현저한 사례, 공평한 세상, 후견 편파. 이 순서로 그 인지 과정이 편견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다. 후견 편파, hindsight bias, I knew that. 나 그거 알고 있었다. 이게 이제 후견 편파가 되겠다. 의미 추론의 오류들.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재창조하는 그런 존재이다.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이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인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의미를 부여한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우리는 그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눈을 찡긋한 것에 대해 우리는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한 친구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보인 행동이나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는 과정을 의미 추론 과정이라고 하는데, 다시 타인이 보인 행동이나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는 과정을 의미 추론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의 몇 가지가 있다. 흑백 논리적 사고, 과잉 일반화, 정신적 여과, 의미 확대 또는 의미 축소, 개인화, 감정적 추리, 잘못된 명명, 독심술적 사고, 예언자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먼저 흑백 논리적 사고, all or nothing thinking, 혹은 이분법적 사고, dichotomous thinking, 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인 범주의 둘 중 한 가지로 해석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반응을 보면서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혹은 나를 싫어하고 있는가 이 둘 중 하나로 해서 그 중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이러한 흑백 논리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과잉 일반화, overgeneralization,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서도 그 결론을 적용시키는 오류, 그러니까 과잉 일반화가 됩니다. 다음은 정신적 여과, mental filter, 개인 상황이나 사건의 주된 내용은 무시해버리고 특정한 일부의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전체 의미를 해석하는 오류가 바로 정신적 여과입니다. 다음 의미 확대 또는 의미 축소, magnification or minimization. 이 의미 확대 또는 의미 축소는 된 사건의 중요성이나 크기를 평가할 때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에게 한 칭찬에 대해 듣기 좋으라고 생각 없이 한 얘기로 그 중요성을 축소하는 반면에 친구의 비판에 대해서는 평소 친구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그 중요성을 확대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다.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걱정하면서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별것 아닌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된다. 의미 확대, 의미 축소. 다음 개인화, personalization. 자기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다. 다음 감정적 추리, emotional reasoning, 혹은 임의적 추리, arbitrary inference. 자, 감정적 추리 혹은 임의적 추리, 이거는 충분한 근거 없이 막연히 느끼는 감정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감정적 추리, 임의적 추리가 됩니다. 그 다음 잘못된 명명, mislabeling. 이것은 사람의 특성이나 행위를 기술할 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 예를 들어서 데이트 신청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는 채였다 라고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더 비참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명령은 개인의 행동을 그러한 명칭에 맞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음 독심술적 사고, 마인드 리딩. 이 독심술적 사고는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심술사처럼 매우 모호하고 사소한 단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단정하는 오류이다. 또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믿는 경우도 많다. 또 이런 경우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하에서 상대방에게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자신의 예측과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확신하게 된다. 다음, 예언자적 사고, fortune telling, 예언자적 사고. 충분한 근거 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정하고 확신하는 오류가 예언자적 사고. 마치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예언자처럼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부정적으로 추론하고 이를 굳게 믿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과거 유사한 몇 번의 경험에 근거하여 미팅에 나가면 보나마나 호감 가는 이성과 짝이 되지 않거나
호감가는 이성에게 거부당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단정해버리고 미팅에 나가지 않는 학생의 경우 이러한 예언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